빚을 갚을 수 있도록 주막 하나를 넘겨준지. 저긴 귀신이 나오다던데. 빚에 쫓기던 머슴 출신 사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한돌. 남들이 보기에는 어디다 내놔도 티 안 나는 그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한돌에게 어느 날 양반집 대감이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빚을 갚을 수 있는 산골짜기 주막 하나를 넘겨주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적인 손님 대신 귀신만 드나드는 주막이라던데 빚 갚으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산골에 묻으려는 속셈이지. 그렇게 한돌은 빚을 안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뒤로한 채 깊은 산골 외딴 주막의 새 주인이 되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처마, 사람의 발길이 끊긴 주막, 곡식이라고는 바닥을 드러낸 쌀독. 하나 한돌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 팔자가 여기서 조용히 끝나려나 보다. 그런데 주막 문을 열던 첫날 밤, 산등성이 위로 비구름이 몰려들더니 빗줄기 사이로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젖은 승복 차림의 늙은 스님, 피 흘리는 양반, 아이를 안고 떨고 있는 여인, 이상한 손님들이 1명, 2명, 이 주막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돌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빚 대신 떠안은 이 산골 주막이 사실은 양반과 관아가 숨겨온 더러운 비밀들이 모여드는 곳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주막 문을 열어준 자신의 손이 한 고을의 운명과 한 사람의 삶을 통째로 뒤집어 놓는 첫걸음이었다는 것을요. 이제 돈도 힘도 없던 머슴 하나가 어떻게 산골 주막에서 고을의 판을 뒤집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한돌이 남윤대 감집 사랑채 마당에 무릎을 꿇은 건 봄 햇살이 막 들기 시작한 아침이었습니다. 몇 해 전 같은 머슴이던 친구의 빚보증을 서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친구는 병이 나 쓰러지고 빚은 고스란히 한돌의 몫이 되었습니다. 논도 밭도 없는 머슴이 갚기에는 턱도 없는 액수였고 장부에는 그의 이름 옆에 빨간 글씨가 줄줄이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남윤대감은 금박이 수노인 도포 자락을 정리하며 장부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눈매는 날카롭고 입가엔 싸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돌아, 너도 30이 다 되어가는데 언제까지 남의 집 마당이나 쓸고 있을 셈이냐? 한돌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대감마님 빚을 갚기 위해 품팔이도 더하고 있으나 제 힘으로는 도저히. 대감은 일부러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장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말이다. 나는 빚을 떼먹히는 것도 싫고 괜히 관아에 넘기는 것도 귀찮다. 그리고 너도 살 길은 있어야겠지. 천천히 말을 고르던 대감이 창호 너머 산등성이를 힐끔 바라보았습니다. 저 위 산골짜기에 주막 하나가 있다. 길이 끊기다시피 해서 손님도 드물고 하인들을 올렸다 내렸다 하자니 인건비만 들어서 골칫덩이였지. 그 주막을 내게 맡기마. 잠시 한돌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주막을 제게요? 그래, 주막 간판도 내 이름으로 걸게 해주지. 다만 대감은 다시 장부를 들어 올리며 입꼬리를 빗둘게 올렸습니다. 빚은 그대로다. 다만 이자는 조금 늦게 받는 셈치지. 산골 주막에서 술도 팔고 밥도 팔아서 달마다 쌀이든 엽전이든 내게 올려보내거라. 그 돈만 꼬박꼬박 들어오면 장부를 찢어줄 날도 오겠지. 한돌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만일 장사가 안 되면요? 대감의 눈빛이 차갑게 가늘어졌습니다. 그럼 어쩌겠느냐. 산골짜기에서 눈사태에 휩쓸리던 호랑이를 만나던 사람 목숨이란 그런 법이지. 나라고 더는 어쩌지 못한다. 말은 둘러댔지만 그 속내는 뻔했습니다. 빚은 그대로 쥔 채 골칫덩이, 주막만 떠넘기려는 심산. 한돌은 그 사실을 어렴풋이 눈치채면서도 달리 길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관아에 넘겨지면 곤장과 노역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가 조용히 이렇게 말하자 남윤대감의 입가에 어두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사람은 살 길이 있어야지. 혹시 언제 죽더라도 빚은 절대 남겨놓고 죽으면 안 된다. 며칠 뒤 마을 어귀를 나선 한돌에 손에는 볼품없는 보퉁이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해진 옷 2벌, 오래 쓰던 나무 숟가락, 그리고 주막 운영을 맡겼다는 문서 한 장. 장부 속 빚은 그대로였지만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래도 머슴이 주막의 주인이 됐다더라. 산골 주막이지만 어쨌든 간판은 자기 이름으로 건다던데. 장에 다녀오던 박씨 아주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그를 붙들었습니다. 한돌아, 정말 그 산 주막으로 가는 거냐? 거긴 길도 험하고 사람도 잘 안 다니는 곳인데. 어쩌겠습니까? 여기 남아있어도 빚은 줄지 않고 저기 가면 그래도 언젠간 줄어들 수도 있겠지요. 한돌이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박씨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보리떡 2개를 보퉁이 위에 올려 두었습니다. 길이 멀다 배라도 든든히 채워라.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이니 언젠가는 손님이 들겠지. 산길은 생각보다 훨씬 가팔랐습니다. 나무 사이로 바람이 매섭게 불었고 물에 씻긴 흙길에는 오래된 발자국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돌은 땀과 한숨을 섞어내쉬며 한 걸음씩 발을 옮겼습니다. 산골 주막에서 버티기만 하면 언젠가는 빚을 다 갚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거기서 그대로 썩어버리려나? 스스로를 달래보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일렁였습니다. 이 길 어딘가에서 자신의 앞날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 말로 설명하기 힘든 예감이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골짜기 끝에 초라한 초가집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생각보다 더 작고 낡은 집이었습니다. 처마 끝은 부러져 내려앉았고 주막 간판으로 보이는 나무판은 글자가 절반 이상 지워져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사람 발길 대신 까치 발자국과 짐승 발톱 자국만 얼기설기 남아 있었습니다. 한돌은 한참 동안 멍하니 집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주막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 몇 개와 거미줄, 드리운 기둥들, 구석에 굴러다니는 빈 술동만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한돌은 천천히 한 바퀴를 둘러본 뒤 허탈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래, 여기가 내 몸 하나 붙일 곳이고 내 빚이 묶인 곳이구나. 그는 문을 닫고 조심스레 촛불을 지폈습니다. 연기가 엉성한 굴뚝을 타고 올라가며 깊은 산골짜기 어딘가에 조그마한 불빛 하나가 새로 떠올랐습니다. 그때 한돌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고 쓸쓸한 불빛이 머지않아 길 잃은 사람들과 숨겨진 진실들을 하나둘 끌어모으게 되리라는 사실을. 산골 주막에서의 첫날 밤이 지나고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한돌은 새벽마다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와 마당을 쓸고 낮에는 삐걱거리는 상을 고치고 해질녘이면 허연 거미줄을 떼어냈습니다. 그러나 주막문은 좀처럼 열릴 줄을 몰랐습니다. 바람이 문살을 두드리는 소리만 손님인 척 들락거릴 뿐이었습니다. 해가 거듭지자 쌀독 바닥이 먼저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한돌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래서야 빚은커녕 내 입에 들어갈 밥 한 술도 없겠구나. 남윤대감이 건넨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달마다 쌀이든 엽전이든 내게 올려보내라. 아직 첫 달도 되지 않았건만 벌써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날 저녁 산등성이 위로 해가 기울며 바람결이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맑던 하늘에 갑자기 잿빛 구름이 몰려오더니
주막 지붕 위로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돌이 장작 더미를 안으로 들여놓고 불을 지피려는데 뒷소리 사이로 낯선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텁텁한 지늘길을 밟는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비 속에서 누군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늙은 스님이었습니다. 회색 승복은 이미 흙과 빗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손에 든 지팡이 끝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돌과 스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스님이 먼저 허리를 굽혔습니다. 산길이 생각보다 험하군요. 하룻밤 비를 피할 수 있겠소. 한돌은 얼떨결에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부족한 집이지만 들어오시지요. 스님은 방 안으로 들어서며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한돌이 젖은 승복을 걸어두고 따뜻한 물을 내어오자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군. 한돌은 그 말이 낯설었습니다. 자신이 도착했을 때만 해도 이곳은 먼지와 거미줄 뿐인 빈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쭈뼛거리며 술동이를 꺼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박씨 아주머니란 분이 막걸리 한 사발을 챙겨주셨는데 마실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잔을 들어 한 모금 넘기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헛된 술이 아니구나. 사람의 정이 담긴 술이다.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주막 처마를 때리는 비가 북을 두드리듯 울리는 사이 방 안에는 기름 등잔 불빛이 조용히 일렁였습니다. 잠시 비가 끊기자 어느 스님이 한돌을 향해 물었습니다. 이 산골 주막을 맡은 지 얼마나 되었는가? 몇 날 안 되었습니다. 빚을 갚을 길이 없어 대감마님의 말씀대로 여기에서 장사를 하며 조금씩 메워보려고 왔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호 밖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옛날에는 이 주막에도 사람들이 붐볐었지. 장정들은 술을 마시고 상인들은 비밀 이야기를 나누고 관아에서 나온 이들도 쉬었다 갔다네. 한돌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스님의 눈빛이 잠시 날카로워졌습니다. 길이 끊긴 것이 아니라 일부러 발길을 끊게 만든 것이지. 한돌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언젠가부터 이 골짜기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오고 가기 시작했다네. 그때부터 누군가가 이 집을 조용히 묻어버리려 했지. 너무 많은 말을 하면 산이 싫어하니 오늘은 이쯤에서 그만하지. 스님은 더 묻지 말라는 듯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한돌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빚에 쫓겨 이곳까지 왔을 뿐인데 자신만 모르는 다른 이야기들이 이미 이 집에 깊게 배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빗줄기는 굵어졌습니다. 한돌이 방 한 구석에 이부자리를 펴려는데 스님이 나지막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 두시게. 이 집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대개 사연이 있을 것이네. 그런 사연을 내쫓으면 복도 함께 내쫓는 법이라오.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남는지 한돌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날 밤 낯선 노승을 처음 들인 그 선택이 훗날 자신의 삶을 어디로 데려갈지 그는 아직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오너 스님이 떠난 뒤 며칠 동안은 다시 고요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산골 아침은 여전히 맑았고 낮에는 새소리가 지붕 위를 스쳤습니다. 한돌은 장독대 옆에 작은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무청 몇 포기, 파 한 줄이라도 심어두어야 겨울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계산은 늘 같았습니다. 일해 가지고 달마다 대감집으로 올려보낼 쌀이 나오기나 할까? 숫자를 헤아릴수록 이마의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산등성이 위로 다시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평소와 다르게 거칠게 휘몰아쳤습니다. 지붕 위 나뭇가지가 긁히는 소리가 귀에 거슬릴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한돌이 초입까지 나가 장독을 고쳐 세우는데 아래쪽 산길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 비틀거리며 끌려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젖은 비단 도포 자락이 바위 틈 사이로 보였습니다. 양반 차림의 사내가 한 손으로 옆구리를 부여잡고 다른 손으로는 바위를 짚으며 힘겹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말라 있었습니다. 한돌은 놀라서 산길 아래로 뛰어 내려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사내는 한돌을 올려다보며 간신히 입을 떼었습니다. 여기가 산골 주막이오? 한돌이 고개를 끄덕이자 사내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는 그대로 한돌 품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어깨 아래로 피가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도포 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한번 삐져나왔다 들어가는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장부인지 문서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한돌은 더 묻지 않고 사내를 부축해 주막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 안에 눕히고 옷깃을 헤쳐보니 옆구리에 깊지는 않지만 길게 그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칼에 긁힌 자국이었습니다. 한돌은 가지고 있던 약초를 지식여 상처에 바르고 깨끗한 헝겊으로 단단히 동염했습니다. 사내는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눈을 감지는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쫓기고 계십니까? 한돌의 물음에 사내는 한참을 숨만 고르다 낮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글자에게 쫓기는 중이오. 뜻을 알 수 없는 말이었지만 숨이 턱까지 차오른 사람에게 더 캐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돌이 죽을 끓이러 부엌으로 향하려던 순간 등 뒤에서 사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 집 예전에는 관아 사람들도 자주 들렀지요. 한돌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스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갔다고요. 사내는 천천히 허리춤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젖은 비단 속에서 손바닥만한 장부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가장자리는 물에 젖어 우그러져 있었고 몇 장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 안에는 남윤대감과 고을 아전들이 어떻게 땅을 빼앗고 세금을 속였는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적혀 있소. 한돌은 숨을 삼켰습니다. 남윤대감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쫓기고 있는 겁니까? 관아 창고에서 이걸 빼내오는 순간부터였지.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눈이 몇 개나 달린 건지. 사내는 헛웃음을 삼키다 갑자기 한돌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모를 줄 알았소. 저를 아십니까? 김한돌. 남윤대감 집 머슴이었다가 빚 대신 이 산골로 올려보내진 사내. 한돌의 손이 굳어졌습니다.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사내는 다시 장부를 그의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나와 자네의 이름이 같은 장부 안에 적혀 있더군. 한쪽은 빚진 자, 한쪽은 이용한 자. 이 집은 그 둘을 조용히 치워버리는데 쓰려던 곳이었지. 장부 표지에 묵직한 글씨 몇 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저 숫자와 이름들일 뿐이었지만 한돌에게는 그것이 칼날 수십 자루처럼 보였습니다. 방 안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밖에서 희미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먼 산길 아래 어딘가에서 말 몇 필이 동시에 숨을 내쉬는 소리였습니다. 사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찾아왔군. 생각보다 빠르군. 한돌은 본능적으로 장부를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마음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이걸 넘기면 내 빚은 깎일지도 모른다. 이걸 숨기면 나까지 쫓기는 몸이 될 것이다. 창호 너머로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천둥 소리와 함께 누군가 주막을 향해 다가오는 기척이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한돌은 장부를 꼭 쥔 채 문 쪽을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이 산골 주막이 단순히 빚을 갚기 위한 집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있을 집인지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말발굽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비에 젖은 흙길을 차고 올라오는 둔탁한 소리가 산골짜기 안쪽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한돌은 본능적으로 창호를 반쯤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둑한 산길 아래쪽에서 말 세필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앞장에 선인은 푸른 도포를 걸친 자, 뒤에는 짧은 겉옷을 입은 사내, 둘이 허리를 숙인 채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그들의 허리춤에 매달린 칼자루와 등 뒤에 맨 장대 끝에 깃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관아 쪽 사람들임을 모를 수 없는 차림이었습니다. 한돌은 얼른 창호를 닫았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 옅은 약초 냄새와 피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던 양반 사내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왔군. 한돌은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산속으로 숨으시겠습니까? 사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몸으로는 십리도 못 가. 넘어질 것 같소. 차라리 이 집이 덜 위험하오. 대답은 엉뚱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한돌은 잠시 고민하다가 장부를 먼저 들었습니다. 이건 어디에 숨기는 것이 좋겠습니까? 사내가 방 안을 둘러보더니 문간 밖을 가리켰습니다. 부엌 옆 장독 밑을 파보시오. 예전에 이 집을 드나들던 이들이 종종 쓰던 곳이외다. 한돌은 한순간 망설였습니다. 예전에 이 집을 어떻게 쓴 겁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을 겨를이 있겠소. 사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막 마당 쪽에서 말 발굽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곧이어 거친 발소리가 마루를 울렸고 그 틈새로 문살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막 주인, 안에 누구 없느냐? 한돌은 장부를 품에 끼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는 이미 잦아들었지만 세 사람의 옷은 흙과 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푸른 도포를 걸친 자가 한돌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이 산골 주막의 주인이 김한돌이더냐? 예, 그렇습니다만. 도포 자락 아래에서 장주 끝이 삐져나왔습니다. 그가 한돌 주변을 빙 둘러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 올라오는 길에 피를 흘리며 달아난 자가 있다. 비단 도포를 입은 양반 차림이지. 이 근처로 들어온 것 같은데 못 보았느냐? 한돌은 심장이 크게 한번 내려앉는 걸 느꼈지만 얼굴에는 최대한 무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엔 저 혼자뿐입니다. 산짐승 말고는 아무도 안 다닙니다. 뒤에 서 있던 사내 하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주막이란 데가 원래 그런 법이지. 겉으로는 한가해 보여도 안에서는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 법이거든. 그는 말에서 내려마당을 툭툭 걸어 들어왔습니다. 혹시 모르니 방 안 좀 보고 가야겠소. 한돌은 문간을 막아섰다가 스스로 몸을 비켜섰습니다. 보시려거든 보십시오. 숨길 것도 내걸 것도 없는 집이니.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관아 사내 둘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 눈앞에는 깨끗이 정리된 이부자리와 낮은 상 하나, 빈 술독 몇 개만 놓여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누워있던 양반 사내의 자리는 이불이 접혀 올라간 채 마치 아무도 쓰지 않은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한돌이 장부를 부엌 옆 장독 밑에 묻고 오는 동안 그는 헛간 뒤편 곡식 자루 사이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사내 하나가 이부자리를 손등으로 툭 쳤습니다. 사람 체온이 남았는지 좀 만져. 보라. 다른 사내가 손을 얹었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따뜻하긴 한데 여긴 주인놈이 자는 자리라고 해도 이상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 도포를 입은 우두머리가 마당에서 한돌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 주막 예전에도 자네 집이었느냐? 아닙니다. 남윤대감 댁에서 빚을 지고 그 빚을 메우려고 얼마 전부터 이 집을 맡았습니다. 남윤대감 이름이 나오자 그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남윤대감이라. 참으로 귀한 분 밑에서 머슴을 했구나. 말투는 칭찬처럼 들렸지만 눈빛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관아 창고 근처를 기웃거리는 수상한 자를 본 적은 없느냐? 산골까지 올라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요 며칠은 손님도 없었고요.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한 사내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이 사람 이부자리 밑에서 이런 걸 찾았습니다. 우두머리가 발걸음을 옮겨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부자리 밑에는 낡은 엽전, 꾸러미가 하나 나와 있었습니다. 한돌이 비상용으로 숨겨둔 겨우 며칠 버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우두머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손님이 없다면서 산골 주막치고는 엽전이 제법 있구나. 남윤대감께서 처음 집을 맡기시며 살림 미천으로 조금 쥐어 주셨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두머리는 엽전 꾸러미를 손바닥에서 굴려보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좋다 당장은 물러가겠다 다만. 그는 한돌 앞에 바짝 다가와 나직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산길은 생각보다 입이 많다. 오늘 못 찾았다고 영영 못 찾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혹시라도 피 묻은 양반이 이 집으로 기어 들어온다면 그때는 자네 입이 자네 목숨을 정할 것이다. 말을 마친 그는 다시 말해 올라탔습니다. 세 사람은 빗물이 남은 산길을 내려가며 몇 번이나 뒤돌아보았습니다. 주막 처막 끝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돌은 가만히 선 채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말발굽 소리가 멀어지자 방 안의 공기가 한꺼번에 풀어졌습니다. 헛간 뒤에서 겨우 몸을 일으킨 양반 사내가 마루로 나왔습니다. 얼굴은 더 창백해졌지만 눈빛은 또렷해져 있었습니다. 위험한 판에 왜 거짓말까지 해가며 나를 숨겼소? 한돌은 잠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스님이 한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 집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사연이 다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는 부엌 옆 장독을 힐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장부가 남윤대감 손에 들려있는 것보다는 이 집 흙 밑에 묻혀있는 게 덜 무서운 것 같아서요. 사내의 입가에 미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김한돌입니다. 나는 이도현이라 하오. 오늘부터 자네 빚은 나와 같이 짊어진 빚이 된 셈이군. 이도현이라는 이름이 방 안 공기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주막 바깥에서는 아직 산새 소리와 흙물 냄새가 채 가시지 않았지만 집 안에서는 이미 또 다른 계절이 시작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산골 주막의 밤 공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손님이 드문 허름한 집이었지만 마당 한편 장독 밑에는 남윤대감과 아전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힌 장부가 숨 쉬고 있었습니다. 한돌과 이도현은 저녁마다 기름 등잔 불 아래에 앉아 장부 속 글자들을 소리내어 짚어보았습니다. 여기 보시오. 이 노는 원래 박서방 내 것이었는데 세금을 2배로 매긴 뒤 못 내자
대감이 반값에 사들였다고 되어 있소. 이 이름, 장터에서 자주 보던 사람이네요. 두 사람의 손가락이 장부 위를 오갈수록 숫자와 글자는 사람들 얼굴과 한숨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끌려간 장정들, 문서 한 장 때문에 하루아침에 땅을 빼앗긴 농부들, 세금, 장부의 이름이 바뀐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노인들까지. 이걸 어찌해야 합니까? 한돌의 물음에 이도현은 장부를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장부만으로는 부족하오. 글자 뒤에 붙어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함께해야 힘이 생길 것 같소. 그 말은 한동안 한돌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장에 내려간 한돌은 은근슬쩍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해도 세금이 또 늘었다네. 남대감댁 창고는 매번 가득 차는데 왜 우리 집 쌀떡만 자꾸 비는지. 한돌은 대놓고 나서지는 않았지만 강가에서 물을 깃는 노인, 장터 구석에서 한숨 쉬는 안악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 산길 오르실 일이 있으시면 저 위 산골 주막으로 한번 들르시지요. 술값은 제가 덜 받겠습니다. 사흘 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산길 아래에서 조심스러운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돌이 마당을 내다보니 허름한 도포 위에 헝클어진 장삼을 걸친 사람이 아이를 꼭 안은 채 서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지만 떨리는 손길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김한돌이 있는 주막이 맞습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는 열이 있는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방 안에 불을 지피고 아이를 눕히자 아이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도현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무슨 사연이시오? 여인은 한참 동안 입술을 깨물다가 마침내 기억을 끄집어내듯 말을 이었습니다. 원래 저희 집 논이 열마지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 세금이 갑자기 2배로 올라갔습니다. 남편이 세금을 내려고 남의 집 머슴살이를 나갔다가 병이 나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논의 절반이 남대감네 이름으로 넘어갔습니다. 한돌과 이도현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장부 한쪽을 펼치자 여인이 말한 이름과 똑같은 글자가 그 안에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어떤 명목으로 세금을 올리고 어떤 값에 논을 사들였는지까지 여인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어보았습니다. 정말 여기 그대로 적혀 있나요? 이도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남편의 이름도 이 집 아이의 목숨값도 여기엔 숫자로만 적혀 있소. 한돌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숫자 몇 줄로만 보았던 장부가 누군가에게는 남편이 죽고 아이가 굶는 사형 문서와도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산골 주막에는 조금씩 다른 얼굴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들른 노인, 소를 팔고 돌아오다가 발길을 멈춘 농부, 그리고 예전에 남대감 댁에서 심부름을 하던 머슴까지 그들 모두 장부 어딘가의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막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해 겨울 세금이 모자란다고 집안 살림을 몽땅 가져갔습니다. 종이에 도장을 억지로 찍게 하더니 다음 장부에는 제 땅이 남대감의 땅으로 바뀌어 있더군요. 이도현은 그 말들을 하나하나 장부 여백에 적어 넣었습니다. 날짜와 장소, 증인을 분명히 새겨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낯익은 발걸음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운어 스님이었습니다. 젖은 승복을 털며 강 안을 둘러본 스님은 예전과 달리 사람들로
가득 찬 주막을 보고 눈썹을 살짝 치켜 세웠습니다. 이제야 집답게 사람 냄새가 나는구나. 한돌이 반갑게 맞이하자 스님은 그의 손에 묵직한 소식을 올려놓았습니다. 곧 이 고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요. 그는 암행어사이요.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암행어사가 조용히 사람을 만나기 좋은 곳을 찾는다기에 이 집을 말해 두었소. 산골이라 입과 눈이 적으니 진실을 꺼내 놓기에도 좋지 않겠느냐고 말해둔 상태요. 스님은 한돌과 이도현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 문을 두드리는 사연들이 그냥 흩어지게 둘 것인지 누군가의 손에 올려놓을 것인지 이제는 두 분께서 정할 일이요. 한돌은 장독 밑에 숨겨둔 장부를 떠올렸습니다. 비제에 묶인 자신의 이름,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사람들의 이름, 아이의 열에 떨면서도 지켜야 할 내일의 이름들까지. 주막은 더 이상 빚쟁이 하나, 피신한 산골집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모여든 사연들이 어느새 한 고을의 잘못을 비추는 등잔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온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었지만 산등성이에는 여전히 엷은 안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돌은 새벽부터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다 놓았습니다. 괜히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올랐을 무렵 산길 아래에서 조용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말발굽 소리가 아니라 집신이 흙길을 밟는 소리였습니다. 문간을 내다보니 수수한 남색 도포를 입은 젊은 선비가 하나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히 상투를 틀었고 허리에는 아무 장식도 없는 칼 한 자루만 찬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가 산골 주막이겠지요. 선비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습니다. 한돌이 예를 갖추어 인사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록 허름하지만 쉬어가시지요. 그때 마침 운어 스님도 산길 위쪽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스님과 선비의 눈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둘은 마치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인 듯 말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한돌은 그 미묘한 공기에 가슴이 또 한 번 철렁했습니다. 점심 무렵 주막 안에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씨, 과부와 아이, 땅을 빼앗긴 농부, 머슴살이 끝에 쫓겨난 장정, 그리고 이도형까지. 선비는 방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한돌이 조심스레 물을 올리려 하자 선비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 고을의 억울한 사연이 이 주막으로 모인다고 들었습니다. 글자로만 적힌 장부와 사람의 입으로 전해지는 장부를 함께 보고 싶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도현이 장독 밑에서 꺼내온 장부를 상위에 올렸습니다. 두꺼운 표지가 펼쳐지는 순간 종이 사이에서 눅눅한 잉크 냄새와 함께 수많은 이름들이 숨을 내쉬는 듯했습니다. 선비는 손가락으로 장부를 짚어가며 물었습니다. 이 논을 빼앗긴 박 서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쪽에 앉아있던 노인이 떨리는 손을 들었습니다. 저입니다. 이 세금을 2배로 물게 된 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들이 병이 들어 일할 사람이 없다고 했더니 그 틈을 타 세금을 올렸습니다. 세금을 못 내자 땅을 가져가더니 다음 해 장부에는 남대감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선비는 노인의 말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강씨, 과부의 차례가 되자 그녀 역시 남편이 병들어 죽기까지의 사정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옆에서는 몇몇 장정들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명목으로
곤장을 맞고 빈 문서에 도장을 찍었는지 증언했습니다. 이도현은 고개를 숙인 채 덧붙였습니다. 저는 원래 이 고을에서 장부를 정리하던 설이었습니다. 남대감과 아전들이 사람들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자기 이름을 대신 적는 것을 수 없이 보았습니다. 그 죄를 함께 짊어지고 싶어 이 장부를 가져 나왔습니다. 선비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장부와 사람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장부를 덮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글자와 목소리가 서로를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날 밤 선비는 남루한 객실에서 잠을 자는 듯 보였지만 새벽녘까지 등잔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돌은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두려움과 기대를 동시에 눌러야 했습니다. 이틀 뒤 고을 관아 앞마당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갑자기 내려온 관아의 부름에 모두들 영문을 몰라 웅성거렸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남윤대감과 아전 몇 명이 나란히 서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한돌과 이도현, 강씨과부와 농부들이 줄지어서 있었습니다. 어제 주막에 모였던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때 어제의 선비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단정한 옷차림에 허리에는 작은 주머니 하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남윤대감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감히 누구길래 이 고을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단 말이오. 선비는 대답 대신 허리의 주머니에서 반짝이는 쇳덩어리를 꺼냈습니다. 해를 받아 번뜩이는 마패였습니다. 주위에서 숨소리가 멎는 듯 했습니다. 지매명을 받아 이 고을의 사정을 살피러 온 암행어사다. 한순간 마당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눈치 빠른 이들은 얼른 무릎을 꿇었고 더디게 알아들은 이들도 곧이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남윤대감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어사가 손짓하자 한돌과 이도현이 장부를 어사 앞에 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윤대감과 아전들이 백성의 땅과 목숨을 숫자로 바꾼 장부입니다. 이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어사는 장부를 펼쳐 보이며 물었습니다. 여기에 적힌 이름 모두 사실인가? 강씨, 과부와 농부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사실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남윤대감은 얼굴이 붉어졌다. 파래지며 소리쳤습니다. 허튼 소리하지 마라. 저것들은 모두 불만을 품은 백성들의 헛소문일 뿐입니다. 장부도 저자들이 꾸민 위조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주막에서 들은 이야기와 관아 안쪽 장부에 남은 흔적들이 서로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윤대감, 자네 이름이 적힌 장부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숨을 죽인 정적 속에서 어사는 준비해온 다른 증자들을 하나씩 내보였습니다. 관아 창고에서 확인한 세금 장부에 필체 차이, 도장 찍힌 날짜의 모순, 이전 원에서 남긴 보고까지 남윤대감과 아전들의 변명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마침내 어사는 마패를 들고 크게 외쳤습니다. 백성의 피와 땀을 탐한 죄, 땅과 사람을 숫자로만 여긴 죄, 남윤대감은 벼슬을 박탈하고 재산을 거두어 빼앗긴 논밭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것이다. 함께 장부를 조작한 아전들은 곤장과 유배를 명한다. 마당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탄식과 작은 환호가 뒤섞였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어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도현을 향해 시선을 옮겼습니다. 이도현, 자네 또한 그 장부를 쓰던 손이었다. 이 말에 사람들의 시선이 이도현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저 역시 죄인입니다. 늦게나마 장부를 들고 나와 사실을 밝히고자 했을 뿐입니다. 어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죄를 숨긴 손은 벌을 받아야 하지만 죄를 드러낸 손은 다시 펴서 쓸 수 있다. 서리로서의 죄는 감하고 앞으로 관의 눈이 아니라 백성의 눈을 대신하는 글을 쓰도록 하라. 그 말에 이도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한돌은 옆에서 조용히 그의 어깨를 받쳤습니다. 어사는 마지막으로 한돌을 불렀습니다. 김한돌. 예, 남대감의 빚에 묶여 이 산골로 보내졌다고 들었다. 그렇습니다. 어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 빚은 없다. 오히려 이 주막이 있었기에 오늘의 억울한 일을 풀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었다. 이 집은 앞으로도 길 잃은 사람과 억울한 사람을 맞는 곳이 되도록 하라. 그날 이후 산골 주막은 다시 고요한 나날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한돌은 더 이상 빚에 쫓기는 머슴이 아니었고 이도연은 죄를 숨기는 글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연을 지키는 글을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강씨과부와 아이는 찾은 논밭에서 겨우 살기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너 스님은 어느 날 조용히 산길을 내려가며 한마디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주막을 찾아온 사람을 내쫓지 않는 집은 결국 복도 함께 드리는 법이다. 산골짜기의 계절이 몇 번 바뀌고 나서도 사람들은 가끔 이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주머니 속 엽전보다 좁은 주막 한 칸에서 나눈 죽 한 그릇과 진심 한마디가 더 크고 오래 남는 복이었다는 것을 그때의 고을 사람들은 똑똑히 배웠습니다.